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대비한 보건의료 준비 방향과 관련한 강의를 하게 된 하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목차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독일과 한반도, 두 번째 한반도 공동체와 보건의료 인력, 세 번째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독일과 한반도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에 앞서서 크게 네 가지 숫자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35만 7,168과 22만 3,477, 1939와 1945. 이 네 개의 숫자 사이에는 사실 큰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35만 7,168 같은 경우에는 내 은행 잔고 계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숫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35만 7,168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제곱킬로미터가 붙게 되면 통일 독일의 영토에 해당을 하고요. 22만 4,777 제곱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체 땅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9년은 독일이 이제 분단된 시기를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1945년과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분단된 해를 나타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독일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가진 게 이제 거의 없었고요.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민족도 다르고 살고 있었던 위치도 다르고, 당시 이제 분단된 시기들을 봐도 이제 과학적인 이제 관련된 기술이나 모든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고 한다면 당시에 39년, 45년에 같이 분단된 경험을 가졌다.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독과 동독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공통점은 1990년 10월 3일에 결국은 공통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공통점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10월 3일 날 서독과 독일이 하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그 통일 독일과 관련해서 있었던 문구 중에 하나를 보면 20세기 전 세계를 짓누르던 전쟁과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사의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제공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통독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게 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통일 독일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반드시 통일이 된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많은 연구나 기사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 당시에 그 장밋빛 전망을 가졌던 시대를 뒤로하고 사실은 이제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항상 독일만 통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이 된 나라들이 독일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베트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1975년에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현 시점에서 베트남을 통일에 대한 모델로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이 주가 돼서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다는 점에서 저희하고 이제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를 또 보게 될 건데, 예멘을 보게 되면 예멘은 통일을 1990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적인 사례일 수 있는 게, 예멘의 북예멘과 남예멘의 정치 지도자가 대표자가 만나서 각각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50으로 권력을 배분을 하게 되고요. 통일 당시만 해도 두 양자가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베스트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통일에 적합한 사례라고 보지가 않는 이유가, 통일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이 됐고 경제나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건의료 시스템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이 불안해졌고요. 지속되는 내전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내전이 발발하면서 예멘의 시민사회 근간이 흐트러지게 된 거죠. 예멘은 이제 정치 지도자가 합의를 해서 통일을 했지만 불안해졌었던 이유는 이제 시아파의 후티가 주가 돼서 예멘 정부군하고 전쟁, 즉 이제 내전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쟁이 지금 정전 상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나 경제 수준 모든 게 나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이죠. 네, 그 다음 화면 이제 후티 반군들의 무력 시위를 이제 보이는 기사의 사진이고요. 이런 게 일상이 됐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참고할 수는 없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한반도 통일을 보게 되면 통일 독일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 시사점을 볼 거고, 그 다음에 통일과 후유증, 특히 이제 독일의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충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 당시에 미리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크게 많지 않았다. 준비된 통일이었다는 게 있고, 그렇지 않다. 당시의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독일은 통일을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맞게 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자 간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을 통해서 하나된 국가로 발돋움을 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맞이한 결실 자체는 일어났었던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맞게 되는 변화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독일 통일의 이제 시작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독일 통일의 시작점은 사실 하이슈타인 원칙을 버리고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했던 이제 신동방 정책,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변화가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들 과정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1974년에 있었던 보건의료 협정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건의료 협정 속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저희에게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이제 제1조에서 9조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2조와 3조, 특히 이제 5조, 6조를 저희가 볼만 하고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리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민들이 상대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와중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상대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협정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비상업적인 의약품 소지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단초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통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통일을 하면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독이 가졌었던 좋은 체계들을 서독 중심에 편입되면서 많은 장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보건의료 체계 장점 중에서도 폴리클리닉, 당시 이제 독일 전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독 전체의 제1차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졌었던 폴리클리닉이 이제 존속되지 않고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동독 주민이나 동독 의사분들은 폴리클리닉을 존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독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재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깡그리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는 의료보험 자체가 서독의 의료보장제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고 가입이 되면서 그 서독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 거죠. 동독 주민들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편입을 시킬 때 구 동독 주민들의 낮은 경제력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서독 주민들과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서독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건의료 측면에서 후유증을 볼 때 6가지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0에서 300으로 줄어드는 것과 431에서 159로 줄어드는 게 있고 반면에 69에서 128로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병원의 숫자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숫자들은 구동독 지역의 의료기관 감소와 민간 소유 병원의 증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500개에서 통일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303개까지 감소를 하게 되고 특히 중에 있었던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431개에서 159개까지 감소하는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독 출신 의사들이 개원을 하면서 아니면 소독 출신의 의사들이 동독 지역에 개원을 하게 되면서 민간 소유 병원은 69개에서 128개로 늘어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남북한 통일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건의료 인력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통일이 되면서 독일 전체 의사 수는 약 4만 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외래진료 담당 개원의 비율이 12.6%에서 35.5%로 증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역시 수가, 즉 이제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의사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제 외래 진료 서비스의 양과 진료비는 증가했는데
그러나 구동독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 중에 하나인 폴리클리닉은 위축되고 결국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 후유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 공동체와 보건의료 인력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건데, 독일의 의료인력 통합 사례와 탈북 의사들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 보건의료 협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이제 의료인력 통합 사례를 보면, 통일이 되면서 독일은 소독에서 동독 출신 의사들의 면허를 조건 없이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시험을 치른다거나 등급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동독 지역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 서비스나 교육 환경 자체가 서독과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서독은 동독 출신 의사들의 의사 면허들을 모두 수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통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 의사들의 의사 면허 인정과 관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탈북 출신 의사들의 면허를 과거 동독이나 서독 사례처럼 100% 수용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북 의사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의사의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종사자들의 지위와 차이가 남한과 굉장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북한의 의사들은 공무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성치료로 대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정성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노동력의 보존이란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 의사들의 남한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을 보게 되면, 탈북 의사들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남한에서의 교육에 있어서 차이점이나 문화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외국어 교육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 영어가 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탈북 출신 의사분들께서 오셨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 문화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의학 용어를 포함한 영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대학 때 수학하면서 치르게 되는 시험 형태가 단적으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아주 차이가 많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와 진단을 위해서 배우고 사용하게 되는 장비의 수준이나 종류가 차이가 있다고 하시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임상 실습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남북한 의사들에 있어서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협정을 볼 건데요. 9월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 있게 됩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결과물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18년 9월 19일에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하게 되죠. 이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 중에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다가올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2번의 사항을 보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인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가왔었던 보건의료 협정의 내용에 비견할 만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협정문이 비준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었던 과정들이 다 고스란히 진행이 됐다면 굉장히 큰 단초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27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2020년 6월 16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1991년 9월 18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91년 9월 17일이고요. 18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이제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해당합니다. 제46차 유엔 총회가 당시에 있었고, 7개 국가를 당시에 이제 유엔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한과 북한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이 독립된, 본인들이 한반도에 있어서 적법한 국가라고 각각이 주장을 했었고, 유엔에 각각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서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91년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되면서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국제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과 대만도 역시 우리와 비교할 만한데, 중국과 대만은 이제 대만은 가입을 못한 상황이고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죠. 대만도 중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가입을 통해서 대만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국제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북한의 이제 헌법이나 관련된 이제 교시들 같은 게 다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헌법 4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동시 가입을 한 걸 보면 각각이 독립된 국가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해야 되는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통일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리고 통일이 급격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북관계가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누가 가지느냐, 속도의 문제냐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가졌었던 전통적인 통일관이 어떻게 현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주 말하게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한반도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들이 인식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면, 이승만 집권기 당시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정권에 해당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있어서는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에 이르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김영삼 정부께서 제시를 하셨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그것들을 계승하면서 많은 준비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대박과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대화를 지속했고,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노력이 있었다는 게 큰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27일과 2020년 6월 16일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2018년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운이 베트남 회담까지 쭉 가는 데 됐으나 그 이후에는 냉탕과 탕에서 갑자기 냉탕으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언급하자마자 6월 16일 날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것들을 남북한이 이제 보게 되죠.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정상이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가도 결국은 2년 뒤에 2년 텀을 가지고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남과 북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게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일단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독일 사례를 통해서 남과 북한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스트한 사례, 즉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한다면 저희가 이제 적용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준비된 통일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이 각각 그리고 같이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결국 다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동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동독과 같은 경우에는 동독이 가졌었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던 폴리클리닉이 결국은 큰 논의 없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될 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건의료협정을 통해서 통일의 단초를 마련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준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 법률과 같이 국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명문화를 해야 저희가 이제 근거로서 작용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남북관계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통일관이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서 끈질기게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 준비를 한다면 결국은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종국에는 통일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